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미술한 것이 그렇게 친숙하지가 않았어요. 뭐 미술한 것은 그 미술을 누리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였기 때문에 이 나에게 해당한 일이다라는 실감을 느끼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세상도 달라지고 저도 밀리고 밀려서 금년에 미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자체도 사실은 분에 넘치는 일인데 오늘 이 손광주 대표를 비롯해서 북한인권단체협의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너무나 분에 넘치는 자료를 저한테 베풀어 주셔서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통일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제가 참 아주 바라는 일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그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래서 제가 원래 마음으로 준비했던 것은 준비했던 글을 가지고 발표를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1971년 9월에 신문사 생활을 접고 남북대화를 참가하기 위해서 자리를 옮기고 나서 지금 53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만 53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짧지 않은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남북대화라는 것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통일 문제와 무관할 수 없는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그 남북 관계에 종사하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전착하는 도중에 느꼈던 감상을 가지고 한 30분 동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가름을 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혹시 조금 더 나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문안이 있으니까 그 준비된 문안을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것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남북대화에 종사하기 시작할 때의 통일 문제에 관한 국민적 열의는 지금과는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통일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처럼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만큼 통일에 대한 열도가 높았었죠. 그래가지고 그 통일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던 통일은 재통일이었습니다. 영어로도 통일 문제를 얘기하면 reunification이라고도 얘기했어요. 재통일. 재통일이라는 게 뭐냐? 하나였던 게 둘로 갈라졌으니까 다시 하나로 합치는 것이 통일이다. 그래서 재통일이다. 이런 관점에서들 많이 이 문제를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 사실은 그와는 굉장히 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일은 재통일이 되려면은 재통일의 원형이 있어야 됩니다.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됩니다. 돌아갈 통일의 원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통일의 원형이 없습니다. 분단됐을 때 우리나라는 이미 분단되어 있었어요. 38선 사이에 두고 남과 북으로 분단이 돼서 남은 미군정이 들어와 있고 북은 소련군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분단돼서 북은 공산주의로 남은 이제 여러 가지 진통을 향해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재통일을 우리가 이 차원에서 통일을 얘기한다면은 그때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때로 돌아가는 통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갈 통일의 원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통일 문제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불가피하게 새로운 통일을 우리는 논의해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통일, 그 새로운 통일의 내용을 우리가 개발하고 발굴하고 정리하고 해서 그 새로운 통일을 개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통일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그동안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가 너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 통일 문제를 재통일의 차원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통일의 차원에서 추구해야 되느냐 하는 화제를 가지고 화두를 삼는 논의가 없습니다. 나는 이게 우리가 통일 문제를 생각해 보는 데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재통일의 차원에서 통일 문제를 논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재통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령 1945년 시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러면 일본에 합방되기 전 1910년으로 돌아간다면은 그때는 한말에 소위 이 이조 말에 이 조선 반도인데 그때로 돌아가는 통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통일은 새로운 통일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새로운 통일을 우리가 모색하는 논의를 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통일 문제의 역사적 어떤 그 맥락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사회 차원에서 통일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는 것을 과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원래부터 통일됐던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 통일은 결국 668년에 이 고구려가 망하고, 그 백제가 660년에 망하고 668년에 고구려가 망하고 해서 신라가 이루는 통일을 해서 통일이 처음 이루어지죠. 그래가지고 그 통일이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사실 착각이죠. 그때의 통일은 정말 문제투성이 통일이었습니다. 그는 당나라라는 외세의 힘을 빌어서 통일을 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만주라고 하는 광대한 영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668년 고구려가 망한 30년 후에 만주에서는 발해라고 하는 고구려 유민들이 만든 또 한 나라가 생겨서 엄밀하게 말한다면은 그 발해 건국 이후 946년인가 이제 고려가 이 신라 경순왕을 이제 항복을 받고 후백제를 정복해가지고 통일을 이룩한 946년까지 30년 동안 지속된 통일입니다. 통일이.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도 그렇죠. 그렇게 돼서 후삼국 분열 시대를 거쳐가지고 947년에 고려가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그때부터 974년 동안 계속해서 통일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 역사를 5천년으로 따질지 몇천 년으로 따질지 모르지만은 우리 민족 역사를 통해서 통일을 이뤘던 기간은 사실은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역사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통일은 절대적 명제냐 상대적 명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상대적 명제로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적 맥락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945년 이제 38선이 생김으로 해서 남북 분단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38선이 생기고 나서 남북 분단이 이루어진 뒤에 통일 문제 논의에서는 피치 못하게 우리가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논란이 있습니다. 분단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분단 책임론이죠. 그리고 분단은 나쁘고 통일은 좋은데 분단을 초래한 쪽은 나쁜 쪽이고 통일을 논의한 쪽은 선한 쪽이다. 이런 관념론이 우리 사회를 많이 지배했죠. 그래야 그 과정에서 사실은 1945년 38선에 의해서 이 남북한이 분단된 뒤에 북한은 즉각 공산치하가 됐지만은 남쪽에서는 이념적 갈등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1945년 8월 15일 이후 지금까지 단 하루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좌우 갈등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 계속되는 좌우 갈등 속에서 정권의 차원에서는 뭐 좌와 우를 이렇게 우리가 가르는 정권의 어떤 그 등장이 있었지만은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제 생각에는 우리는 항상 좌파한테 졌습니다. 좌파가 그 자랑하는 선전선동 조직의 기술, 거짓말, 용어 혼란 전술 이걸 가지고 시민사회를 교란시키는 데 대해서 소위 우파 세력이 저항을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저항을 못해가지고 결국 대한민국 사회는 그동안 이 좌파들의 정치 선동에 의해서 갈갈이 찢어졌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 시민사회의 대체적인 어떤 그 이 형세는 지금도 좌파가 우세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전 돼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통일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1972년 11월 2일 날 제가 이제 이구락 정보부장을 모시고 평양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전금철이라고 하는 북한 측의 제 그 카운터파트하고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내용을 가지고 이틀 밤을 세워서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협상이 안 돼가지고 결국 그 이제 협상은 깨졌는데 전금철이가 앉아서 이야기하기 얼마 안 됐는데 시점에서 전금철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선생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요? 그랬더니 공산주의를 반대하면은 민족 단결이 안 되는 것이죠. 민족 단결이 안 되면은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통일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아차 싶더라고요.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대학교에서 논리학 강의를 들을 때 3단 논법 뭘 들은 기억이 나서 내가 얼른 그랬어요. 여보 전 선생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나도 할 테니까 들어보셔. 공산주의를 주장하면 민족 단결이 되겠어? 민족 단결이 안 되면 통일이 안 되죠. 공산주의를 주장하면 결국 통일에 반대하는 것 아니요. 내 말이 틀렸어? 그랬더니 이놈이 아주 쑥 들어가서 이제 그 뒤에는 그걸 가지고 논쟁하는 씬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부터 지금 오늘까지도 남북대화는 거기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뭐가 정체되어 있느냐? 북한은 시종일관 우리한테 공산주의를 반대하지 말아라. 공산주의를 허용하는 정치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라. 그래야만 남북대화는 진전된다. 이걸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고 남북대화에 무슨 표면적인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었지만은 그거는 착시 현상이고 남북대화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 통일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남북대화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일 문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제가 남북대화에 직접 종사했던 한 20년 했죠. 그 기간을 포함해서 한 50년 가까이 이 남북 관계를 전착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주 절감하는 소감은 그겁니다. 통일과 남북대화는 일치된 것이 아니고 상호 모순 관계에 있다. 통일은 뭐냐? 통일은 북한이 현재의 체제를 버려야만 이루어지는 일이다. 통일은. 그래서 왜 그러냐? 저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동서냉전이 시작된 후에 세계 질서는 경쟁이 아주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경쟁력이 있으면 살아남고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시대가 열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45년 이후에 세계 정세는 바로 이 경쟁력을 가지고 소위 그 성패가 좌우됐는데 이 과정에서 결론이 난 게 있다. 공산주의는 경쟁력이 없다. 이게 결론이 났단 말이죠. 그 결론이 나서 그 결과가 그 펼쳐진 게 1980년대 이후에 90년대 들어와서 이루어진 소련의 해체, 동구의 동서양독의 통일, 그리고 동굴압박 공산권의 그 붕괴, 와해, 이걸로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도 세계의 흐름은 바로 이 경쟁력을 축으로 해서 경쟁력이 있는 체제는 살고 경쟁력이 없는 체제는 결국 쇠망한다. 이것이 어디에서 가장 극적으로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느냐? 저는 독일의 통일이 바로 그 증거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 들어와서 통일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시비가 생기고 있어요. 작년 12월에 김정은이가 통일 포기 발언을 했습니다. 통일 포기 발언을 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이제 남북 관계 변수냐 아니냐는 논란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김정은이가 이 말을 하니까 남쪽에서 그 과거에 문재인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이가 우리도 통일을 포기하자 이런 그 얘기를 했죠. 이걸 들으면서 전 문득 연상되는 게 1945년 12월 27일 날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그 신탁동지 결정이 나자마자 그 소식이 전해진 게 아마 1946년 1월일 겁니다. 그러니까 전 한반도에서 그 도나게나 조선 사람이면 다 일어나서 반탁을 부르짖었는데 46년 1월 며칠 날 모스크바에서 공산당의 지령이 왔죠. 이 신탁 통치 결정은 스탈린이 결정한 거니까 공산당은 찬성해라. 하룻밤 사이에 공산당을 기치를 바꿔달았죠. 우린 찬탁이다. 그래가지고 찬탁 반탁으로 나라가 아주 양분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연상되더라고요.